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보티첼리의 본명은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디 바니 필레페피였습니다. 이름이 길고 조금은 무겁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티첼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작은 통, 작은 병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형의 별명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렌체의 사람들은 종종 친근한 별명을 붙여 서로를 불렀고 그런 이름이 본명보다 더 널리 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티첼리는 1445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문화의 꽃이 피어난 중심지였고 고대 로마 이후 잊혀졌던 미술과 학문, 철학이 다시 살아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금세공상, 조각가, 시인, 철학자, 화가가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도시 전체를 창작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보티첼리의 집안은 귀족도 아니었고 대단히 부유한 상인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죽 쇠공업에 종사했고 집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유지할 만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보티첼리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했고 손으로 무언가를 그려내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단순히 장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술적 소질을 발전시키는 길을 걷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안드레아 델 베르키오의 공방에 들어가 수련을 받게 됩니다. 베르키오는 뛰어난 조각가이자 화가였고 그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후일 르네상스의 거장으로 이름을 떨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었습니다. 어린 보티첼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의 기본기를 익혔습니다. 베르키오의 공방에서 보티첼리는 원근법, 해부학, 그리고 인체 묘사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중세와는 달리 인체를 실제와 같이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상징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근육의 움직임과 표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죠. 보티첼리는 또한 빛과 그림자의 표현을 연구했고 무엇보다 선의 아름다움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유난히 인물의 윤곽선이 매끄럽고 우아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선을 따라 그리는 습관이 있었고 선이 만들어내는 리듬을 특별히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스승 밑에서 몇 년을 보낸 뒤 그는 독립적인 화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피렌체는 경쟁이 치열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초상화, 교회의 제단화, 부유한 상인의 주문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보티첼리는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결국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예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상에서 메디치 가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보티첼리 역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티첼리의 대표작 대부분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웠던 작품들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메디치 가문의 친척, 지인들의 의뢰를 통해 후원했죠.
특히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 가문이 그의 최대 후원자였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화적 회화의 거장 보티첼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 바로 이 가문의 의뢰를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또 그는 메디치 가문 관련 행사에 필요한 종교화, 알레고리화도 제작했고, 가문의 위상, 과시를 돕는 시각적 언어를 제공했죠. 1481년 보티첼리는 시스티나 성당 벽화 작업에 초청되었는데, 이는 당시 교황 식토스 4세와 교류하던 메디치 인맥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피렌체를 지탱한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은행업으로 큰 부를 쌓았고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과 권력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예술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도시를 빛내고 가문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이 열렬히 사랑한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의 결혼식, 축제, 행사에 필요한 그림들을 제작했고, 그들의 별장과 저택을 장식할 작품도 맡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명화입니다. 이 작품은 1485년경에 그려졌으며 오늘날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긴 대형 캔버스 위에는 바다에서 막 태어난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가 등장합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거대한 조개 껍질 위에 서 있는 비너스가 보입니다. 그녀는 긴 금발 머리카락으로 몸을 가리고 있으며 고대 조각상을 떠올리게 하는 고전적인 자세로 서 있습니다. 실제 인체의 비율과는 다소 다른 길고 가늘게 늘어진 몸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왼쪽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에 두 신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바람을 상징하며 봄을 알리고 꽃을 피우는 바람의 신인 제피로스, 그리고 꽃의 여신인 님프 클로리스입니다. 둘은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클로리스는 나중 로마 신화에서 플로라라는 이름으로 봄과 꽃의 여신이 됩니다. 이 제피로스와 님프 클로리스가 서로 껴안은 채 숨을 불어넣으며 조개 껍질을 탄 비너스를 해안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장면을 한층 더 환상적으로 만들지요. 오른쪽에는 봄의 여신 호라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망토를 들고 비너스를 맞이하려 다가오는 모습인데 마치 어서 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님 하고 환영하는 듯 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피렌체의 권력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메디치 가문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존중하는 인문주의적 전통을 자랑했는데 보티첼리의 신화화는 그들의 교양과 세련된 안목을 과시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종교화가 주를 이루던 15세기 후반, 이렇게 신화를 대규모로 그려낸 그림은 매우 파격적이었고 르네상스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너스의 표정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약간은 수줍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실제로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시 프렌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히던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이 그림 속 비너스 또한 그녀의 이상화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그저 신화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르네상스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상을 시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바다 위 조개 껍질, 바람의 신, 꽃잎, 그리고 신비로운 비너스의 모습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그림은 동화처럼 펼쳐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또 다른 걸작, 봄입니다. 피렌체 르네상스의 걸작,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은 마치 한 편의 동화 속 장면을 캔버스 위에 옮겨놓은 듯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1482년경 메디치 가문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으며 우피치 미술관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푸른 정원과 나무,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면 전체가 봄의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중앙에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 중심에서 고요하게 서 있으면서 마치 정원의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너스 주변에는 3명의 그리스 신화 인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사랑과 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왼쪽에는 3 여신이 손을 잡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우아한 몸짓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음악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른쪽에는 꽃을 뿌리는 청년, 클로리스를 따라 붉은 옷을 입은 사랑의 신 제피로스가 있습니다. 제피로스는 클로리스를 부드럽게 잡고 그녀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클로리스는 바람에 날리듯 꽃으로 변해 화면 전체에 봄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보티첼리는 이 작품에서 선과 색의 우아함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모든 인물은 마치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옷과 머리카락, 나무와 꽃이 흐르는 듯한 곡선을 이루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의 교양과 이상을 표현한 세련된 시각적 상징인 이 작품은 사랑과 풍요, 자연의 순환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봄은 사랑과 생명이 춤추는 환상 정원 같은 작품으로 비너스와 신화 속 인물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봄날 정원에서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1490년대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예술 후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화려한 예술과 부유한 상인들로 넘쳐난 곳이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치와 방탕, 부패가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이때 사보나롤라가 등장합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이자 종교개혁가인 사보나롤라는 피렌체 시민들에게 화려한 사치와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종교적 경고가 아니라 도덕적 개혁과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는 특히 귀족과 상류층 그리고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티첼리는 초기에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 아래 화려하고 신화적인 작품을 많이 그렸으나 사보나롤라가 피렌체를 휩쓸며 세속적 사치와 음란한 그림은 죄악이다 라고 외치자 그 역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듣고 깊은 종교적 감동을 받아 신화적 주제보다는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그림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이전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사보나롤라의 영향은 단순히 화풍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렌체 시민들을 이끌어 사치품과 세속적 유물의 공개 소각까지 일으켰고 보티첼리 역시 이 사건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 일부 책과 그림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죄와 사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피렌체 예술가들에게 외적 후원과 내적 신앙의 균형을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이며 바로크나 르네상스 화풍의 변화에도 은연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극단적 개혁과 설교 그리고 시민 참여 사건들은 피렌체 예술사에서 문화와 도덕, 종교가 뒤엉킨 흥미로운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사보나롤라의 금욕적, 경건한 사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화적 화려함보다 종교적 주제와 경건한 표현을 강조하고 인물의 표정과 손짓, 장식에서 단순화와 절제가 보입니다. 내적인 성스러움과 도덕적 메시지 또한 부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보나롤라에 의해 변한 것은 아니고 보티첼리의 자연스러운 스타일 변화와 개인적 신앙심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면 흥미로울 듯합니다. 구도와 분위기에 있어서 보티첼리의 작품은 수평적이고 장식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거의 같은 시선 높이에 놓여 있으며 두 인물은 섬세한 손동작과 부드러운 시선 교환으로 대화를 나누듯 표현됩니다. 다빈치의 작품은 원근법과 사실성이 핵심입니다. 마리아는 정원 앞에 앉아 책을 읽다가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는데 그 장면이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순간처럼 묘사됩니다. 인물 표현에 있어서 보티첼리의 마리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천사는 공손히 다가와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인물의 움직임은 우아하지만 현실감보다는 상징적, 이상화된 모습에 가깝습니다. 다빈치의 천사는 무릎을 꿇고 손에 백합을 들고 있으며 마리아는 손을 살짝 들며 놀란 듯 반응합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공간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티첼리는 고전 건축 양식을 활용한 건물 내부를 배경으로 삼아 균형과 장식미를 강조했습니다. 원근법은 있지만 완벽히 사실적이라기보다 장식적 무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빈치는 정원, 나무, 산과 바다까지 이어지는 풍경 원근법을 활용했습니다. 멀리 있는 산과 하늘은 대기 원근법을 통해 점점 옅어지며 공간이 깊고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인상은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성스러운 순간을 표현했으며 감정보다는 종교적 경건함과 이상미가 강조됩니다.
다빈치의 스테고지는 종교적 상징보다는 진짜 일어난 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하며 인간적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작품은 모두 이태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보티첼리와 다빈치의 스테고지 두 작품 모두 현재 이태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빈치의 스테고지가 1472년경부터 75년까지 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보티첼리의 스테고지는 1489년에서 1490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피렌체 출신이었고, 같은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수학을 했고, 같은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은 두 화가 보티첼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혹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티첼리는 다빈치보다 약 7세 정도 연상이었지만 같은 시기에 베로키오 밑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과 예술적 지향점은 많이 달랐고 그 차이가 기록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티첼리는 선의 아름다움과 시적인 서정성에 집중했고, 다빈치는 해부학과 과학적 관찰을 통해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인체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피렌체가 좁은 도시였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관심을 두고 화가들끼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다빈치가 스테고지를 피렌체에 선보였을 때 보티첼리 역시 같은 주제를 이후에 그리게 됩니다. 서로를 의식하며 또 다른 해석의 작품을 보여준 셈입니다. 르네상스의 미술사가 바사리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다빈치는 현실과 관찰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티첼리가 지나치게 공기처럼 가볍고 비현실적인 선에 의존한다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티첼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너는 언제나 환상 속에서만 그림을 그린다. 실제 자연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 이에 보티첼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빈치가 해부학 연구와 과학 실험에 몰두하는 모습을 두고 그 많은 뼈와 근육을 연구해봤자 결국 그림 속 인물들은 기괴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반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보니 상대의 예술관을 풍자하기도 했나 봅니다. 사보나롤라 이후 피렌체가 혼란 속에 빠지면서 후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세대의 거장들, 예컨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보티첼리의 예술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젊은 화가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1510년 그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한동안 그의 작품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영국의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그의 그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면서 보티첼리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르네상스의 가장 서정적이고 시적인 화가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보티첼리의 예술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부드럽고 유려한 윤곽선으로 인물과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담아낸 시적인 서정성. 고대 신화를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으로 해석한 신화와 종교의 결합.
또 작품마다 여러 겹의 의미를 담아 해석의 여지를 남긴 풍부한 상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